한 여학생이 칠판에 미친 듯이 숫자를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속도에 모두 놀라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사연은 미국에서 오신 클레어 해밀턴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클레어 해밀턴입니다. 저희 학교는 과학과 수학 특화로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경쟁심이 강하고 서로 더 높은 점수를 위해 늘 노력하는 분위기죠. 이런 환경에서 저는 조금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무언가 특별히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늘 꾸준히 노력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그런 저 스스로를 좋아했어요. 잘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제 모습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학교가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가든 학생들 입에서 새로운 전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한국에서 온다는 전학생, 완전 천재라며. 그냥 공부 좀 잘하는 정도겠지. 대체 얼마나 잘하겠어? 아니야.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상 다 휩쓸었대. 계산기 없이 대학 문제도 푼대. 진짜? 근데 요즘 시대의 암산으로 그걸 푼다고? 설마. 처음엔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전학생이 온다는 이야기는 매년 들렸고 대부분은 별다른 특징 없이 지내다 떠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전학생에 대한 소문은 이상하게도 다른 느낌이었어요. 학교 복도를 지날 때마다 친구들이 너도 나도 이 전학생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왔다는 것부터 수학 천재라는 소문까지 이야기의 크기도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국이라니 저는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K-팝이나 K-드라마가 유명하다는 정도. 수학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러니 이 이야기가 더 신기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친구 올리비아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늘 밝고 호기심 많은 성격이었어요. 클레어, 너 들었지? 전학생 이야기. 응, 들었어. 한국에서 왔다고. 맞아. 그런데 그냥 전학생이 아니라 완전 천재래.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몇 년 동안 상 받았대. 그래도 여기랑은 다르지 않을까? 미국 시험은 또 다른 스타일이잖아. 아, 클레어. 넌 너무 현실적이야. 그래도 천재를 직접 보는 거 재미있지 않겠어? 올리비아는 들뜬 얼굴로 계속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실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좀 잘하는 학생이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속으로는 조금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학생은 어떤 사람일까? 며칠 후 드디어 그 전학생이 우리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후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우리에게 말했죠. 얘들아, 오늘부터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있어. 이준이라고 해. 한국에서 왔고 수학대회에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낸 학생이야. 모두 친절히 대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학생이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에 약간 긴장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분하고 또렷했죠. 준이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돼서 기쁩니다. 그 목소리에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준이를 바라보며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는데 사실 처음 본 인상은 특별히 튀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평범한 학생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친구가 소문난 수학 천재야. 생각보다 평범한데? 천재 같아 보이진 않네. 진짜로 잘하긴 할까? 아니면 그냥 과장된 소문일까? 저도 준이를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그는 소문만큼 대단한 사람일까? 아니면 단순히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과장된 평가를 받는 걸까? 그의 능력을 알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는 준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준이가 전학 오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수학은 단순한 과목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업의 자부심이자 자신을 증명하는 무대였죠.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풀어내느냐로 서로의 실력을 평가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전교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이콥 로렌스는 특히 그런 경쟁의 중심에 서 있는 학생이었어요. 제이콥은 전교생이 그의 이름을 아는 그야말로 수학의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교사들에게도 인정받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존경과 질투를 동시에 받는 인물이었죠. 그날 준이가 처음으로 수학 수업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수업을 맡은 해밀턴 선생님은 이 학교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를 즐겨내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특히 그는 학생들에게 계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규칙을 엄격히 강조했는데 학생들 대부분은 그것을 어렵고 불편해했죠.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해밀턴 선생님은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자체는 고등학교 수준으로 복잡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숫자의 조합이 미묘하게 복잡해서 암산으로 풀기에는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학생들은 주저없이 노트와 계산기를 꺼내 들었어요. 저도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엉키기 시작하며 이걸 암산으로 푸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칠판 앞에서는 제이콥이 여유롭게 미소를 띠며 풀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선생님이 문제를 내자마자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답을 외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준이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칠판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펜도 잡지 않은 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머뭇거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의 눈은 칠판의 숫자들을 빠르게 스캔하며 뭔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제이콥이 웃으며 손을 들려는 순간 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X는 5, Y는 3이에요. 순간 교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깜짝 놀란 얼굴로 준이를 쳐다봤어요. 제이콥도 한 손을 들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해밀턴 선생님은 약간 놀란 듯 그러나 곧 미소를 지으며 칠판에 답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답이네. 훌륭하군.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어떻게 계산기 없이 그렇게 빨리 풀었지? 나 아직 첫 번째 방정식도 못 풀었는데. 설마 한국에서는 다들 저렇게 암산을 잘하는 거야? 제이콥은 굳은 표정으로 준이를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늘 가장 빠르게 답을 맞히는 학생이었기에 준이의 정확성과 속도가 자존심에 큰 타격을 준 듯 보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밀턴 선생님은 더 복잡한 문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이번 문제도 계산기 없이 풀기에는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두 번째 질문에서 각해의 역수를 구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어 답을 내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거쳐야 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난감한 표정으로 문제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제이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보여줄 차례야. 이건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거야. 그가 풀이를 시작하려는 순간 준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해는 -3과 -4이고 각 해의 역수는 각각 -13, -14입니다. 그 순간 교실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고 방금 문제를 푼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해밀턴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에 답을 적었습니다. 맞았어. 정말 빠르고 정확하군. 학생들의 반응은 더 격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걸 암산으로 어떻게 풀지? 계산기도 없이 해의 역수를 구한다고. 진짜 천재인가 봐. 제이콥은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는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준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운이 좋았겠지. 저런 문제야 한 번쯤은 추측으로도 풀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의 말은 설득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준이가 보여준 속도와 정확성은 추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니까요.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준이를 바라보았고 제이콥은 결국 입을 다문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준이는 교실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경외하는 동시에 부러워했고 제이콥은 더 이상 여유로운 미소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이를 넘어서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준이에 대한 질투와 경쟁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이가 단순히 천재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교육 방식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준이가 보여준 놀라운 실력은 그날 이후로도 제이콥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는 큰 공지가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전국 수학경연대회 예선이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죠. 이 대회는 미국 전역에서 수학 실력을 겨루는 권위 있는 대회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명문대학 입학 시 큰 혜택을 받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대회 예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벤트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선에 통과해 학교 대표가 된다는 건 학교의 명예를 짊어지는 일이었고 그 자리를 차지한 학생은 자연스럽게 학교의 최고로 인정받게 되었죠. 학생들 대부분이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몇 주 전부터 준비에 몰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전교 1등 제이콥 로렌스도 올해 대표 자리를 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매년 제이콥이 대표로 뽑혀왔기에 많은 학생들은 올해도 제이콥이 당연히 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준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었죠. 준이가 첫 수학 시간에 보여준 놀라운 실력은 아직도 교실에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예선에서 제이콥이 아니라 준이가 대표로 뽑히는 거 아니야? 글쎄, 제이콥은 수학 천재로 불리잖아. 그렇다고 해도 준이도 만만치 않은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준이와 제이콥의 대결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대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수학은 좋아했지만 이렇게 큰 대회에 참여한다는 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대회 준비를 하며 들떠있을 때도 저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예선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준이는 쉬는 시간마다 문제집을 풀었고 복잡한 문제를 노트에 옮겨 적으며 계산했습니다. 어느 날 준이가 혼자 문제집을 보고 있을 때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가 그녀의 책상에 놓인 문제를 보게 됐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복잡해 보였고 저는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조차 감이 오지 않았어요. 저 문제 뭐야? 대회 준비용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준이는 눈을 떼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응, 이건 한국에서 대회 준비할 때 풀었던 거랑 비슷해. 너도 해볼래? 이걸 어떻게 풀어? 답이 나오긴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문제는 겁먹지 말고 접근하면 돼. 숫자 관계를 잘 보면 계산하기 훨씬 쉬워. 준이는 제게 문제풀이 방법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녀의 설명은 명료했고 듣고 나니 정말로 복잡했던 문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준이가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걸 넘어서 문제를 보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편 제이콥은 준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주변에서 준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걸 눈치채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제이콥은 일부러 준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준이, 너 대회 준비 중이야? 제이콥이 일부러 친근한 척 물었습니다. 응, 뭐 그냥. 준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이콥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알아도 이 대회 문제는 한국에서 풀던 문제랑 다를 거야. 미국식 문제는 논리 구조가 더 복잡하거든. 준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해보면 알겠지. 제이콥은 그녀의 대답에 약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준이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선날이 밝았습니다. 시험은 총 3시간 동안 진행되며 고난도 문제들이 연달아 출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긴장된 얼굴로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시험지를 받은 준이는 잠시 문제를 읽더니 곧바로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숫자를 계산하며 하나씩 답을 적어 나갔습니다. 반면 제이콥은 첫 문제를 풀던 중 몇 번씩 준이 쪽을 흘깃보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제는 거의 대학 수준의 복잡한 방정식 문제였죠. 학생들 대부분이 문제를 읽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심지어 일부는 풀이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준이는 그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칠판의 계산 과정을 적듯 노트에 숫자를 정리하며 문제를 풀어나갔고 결국 시간이 조금 남은 상태에서 마지막 문제의 답까지 적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친구들은 서로 성적을 예상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준이가 1등 하는 거 아니야? 제이콥도 만만치 않은데 둘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 결과 발표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교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이 결과를 발표하자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 예선의 최고 득점자는 준이다. 교실 안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곧이어 학생들 사이에서 환호와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와, 진짜 준이가 해냈네. 제이콥을 이겼어? 이건 대박인데. 반면 제이콥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없이 교실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분명 무언가 무거운 감정이 실려 있었죠. 준이는 주변 친구들의 박수를 받으며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녀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열정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깊이 느낄 수 있었죠. 예선 결과가 발표된 후 교실의 분위기는 준이에 대한 감탄과 제이콥에 대한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매번 학교 대표로 선발되던 제이콥이 이번엔 2등을 기록했으니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파장이 일어난 건 당연했죠. 제이콥이 졌다고? 진짜야? 준이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면서. 제이콥은 이번에 실수라도 했나? 그런데 준이가 정말 대단하긴 하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다는데 시험에서 저렇게 잘하다니.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고 그 중심에는 준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이가 대단한 실력을 보여준 것에 감탄하는 한편 제이콥의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그는 교실에 앉아 책을 펴는 척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끝은 약간 떨리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날 점심시간 제이콥은 준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준이와 함께 있던 때였죠. 그는 평소처럼 여유 있는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준이 축하해. 학교 대표가 됐다면서? 너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준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너도 준비 많이 했을 텐데 아쉽겠다. 준이의 말투는 겸손했지만 제이콥은 그 말에 약간 신경이 쓰였는지 미묘하게 미소를 지운 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너 한국에서는 암산을 많이 한다면서? 근데 이런 대회는 논리가 중요한 거 알지? 숫자만 빠르게 계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말에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준이를 칭찬하려는 척하면서도 그 안에 준이의 실력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느껴졌거든요. 준이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지. 근데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논리가 필요하잖아. 숫자 관계를 잘 이해하면 더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제이콥은 그 말에 살짝 인상을 쓰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내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잘 되길 바란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패배감이 아니었어요. 준이에 대한 견제와 자신이 1등 자리를 빼앗긴 데 대한 자존심의 상처가 엿보였죠. 그 후로 제이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준이를 비판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수업 중 선생님이 준이에게 칭찬을 할 때면 그는 꼭 반박하려 들었죠. 예를 들어 어느 날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준이의 풀이법을 칭찬하며 말했다. 준이의 방식은 흥미롭군. 이 접근법은 우리도 배워볼 가치가 있어. 그 순간 제이콥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런 풀이법이 미국식 논리적 사고랑 잘 맞을까요? 숫자만 빠르게 계산하는 건 전체적인 이해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이콥의 말은 그럴싸했지만 사실 그것은 준이의 방식을 깎아내리기 위한 핑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준이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녀는 의외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이콥 말도 맞아. 계산 속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도 지금 너희 방식으로 더 연습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녀의 대답은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이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준이를 더 잘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었어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고, 쉬는 시간에도 문제를 풀며 틈틈이 공부하는 그녀를 보면서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준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냥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잘하고 싶어. 근데 나 한국에서는 이렇게 혼자 공부하지 않았어. 친구들이랑 많이 의논하면서 배웠거든. 여기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조금 낯설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약간 부끄러워졌습니다. 준이는 한국에서 배운 방식을 떠올리며 혼자 노력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저 그녀를 관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준이를 돕고 싶어졌습니다. 시험 준비나 수업 내용 중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그녀가 편하게 물어볼 수 있도록 곁에 있어 주려고 했습니다. 한편 제이콥은 점점 더 준이를 견제하며 그의 행동은 때로는 노골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준이에 대해 은근히 비꼬는 말을 던지곤 했죠. 어디 한번 보자. 다음 대회에서 한국식 계산이 얼마나 통하는지. 그 말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준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차분한 태도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고 그 모습은 오히려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를 보며 저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교실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학생들은 점차 준이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보여준 성실함과 겸손함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반면 제이콥은 여전히 준이를 견제하고 있었지만 그의 말에 공감하는 친구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이미 교실 안에서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저는 그런 그녀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준이가 학교 대표로 선발된 후 교실에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여전히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대회 준비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고 점점 더 고독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이는 구석자리에서 혼자 노트를 펼쳐들고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준이 뭐 해?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들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대회 연습 문제 풀고 있어. 그녀의 노트에 적힌 문제들은 보기만 해도 복잡해 보였습니다. 무슨 언어로 쓰인 건지조차 모르겠을 정도였어요. 이거 전혀 모르겠는데. 다 한국어 문제야? 응, 한국에서 가져온 문제집인데 미국 대회 문제랑 비슷할 것 같아서 풀어보는 중이야. 그녀는 말하면서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이는 전혀 낯선 환경에서 혼자 모든 걸 해내려 하고 있구나. 익숙하지 않은 미국식 문제 스타일과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려고 그녀는 얼마나 많은 부담을 안고 있을까? 그 순간 제가 그녀를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어? 대회 준비할 때. 준이는 조금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내가 도와준다면 진짜 고마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대회를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이는 한국에서 가져온 문제집과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갔고 저는 그녀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 표현이나 미국 대회 문제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문제들은 단순히 계산이 아니라 상황을 설정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방식을 요구했죠. 하루는 준이가 이런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물이 일정 속도로 채워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동시에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몇 시간이 지나야 수영장이 완전히 채워지는가? 준이는 계산 자체는 빠르게 풀어냈지만 문제의 조건에서 작은 부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장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 준이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물이 빠져나가는 건 맞는데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어. 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이게 물이 얼마나 빠르게 나가는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계산에 넣어야 돼. 준이는 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를 다시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아까 답이 이상했구나. 그녀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냈습니다. 클레어, 너 아니었으면 이거 틀렸을 거야. 진짜 고마워. 그녀의 미소를 보며 저는 더 열심히 돕고 싶어졌습니다.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 저는 준이의 방식에서 놀라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며 더 나은 풀이법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제를 풀 때 단순히 답만 맞히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접근했는지가 중요해. 같은 답이라도 풀이가 간단하면 점수를 더 높게 받기도 해. 그녀의 말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문제를 다르게 풀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이와 함께한 시간은 단순히 대회 준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통해 한국의 교육 방식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진 성실함과 열정에 점점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도서관에 앉아 문제를 풀다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이,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천재로 태어난 거 아니야?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난 천재랑은 거리가 멀어. 근데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건 다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스스로를 한계에 가뒀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준이와 함께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녀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저 자신이 더 큰 영감을 받게 된 것이었죠. 대회를 준비하면서 준이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조용하고 낯가리는 성격 같았지만 가끔 장난스럽게 웃는 모습이나 저를 응원해주는 말들을 들을 때면 그녀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클레어, 너도 이번 대회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난 그런 실력은 없어. 그냥 너 도와주는 게 더 재미있어. 그럼 대회장에 와서 응원은 해줘야 돼. 나 너 없으면 긴장해서 못할지도 몰라. 그녀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응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이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늘 겸손했고 작은 성취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제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단순히 준이의 친구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준이와 함께 대회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그저 친구를 돕고 있다는 기분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스스로가 많은 걸 배우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우리가 도서관에서 대회 연습 문제를 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저는 이미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어요. 준이야, 나 이거 진짜 못 풀겠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며 문제집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레어, 문제는 겁내지 않는 게 중요해. 그냥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면 돼. 하나씩이라도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잖아. 그러자 준이는 노트 한 장을 찢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볼래? 이 문제를 몇 단계로 나눠서 작은 부분부터 풀어보는 거야. 그녀는 문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 제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했던 방정식은 그녀의 설명에 따라 간단한 계산 단계로 나뉘었고 저는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작은 단계들을 이해하면 결국 풀리는 거야.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제게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엇이든 겁먹지 말고 시작해라. 그러면 길이 보인다. 그날 이후로 저는 준이의 방식대로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어려워 보일수록 오히려 더 차분히 접근하고 작은 부분부터 해결하려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학교 도서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연습 문제를 풀다 말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준이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노력할 수 있어? 지칠 때도 있을 텐데.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지칠 때도 많아.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이런 말을 자주 들었거든.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잘 안 되더라도 이건 내가 더 나아지는 과정이라고 믿어.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준이를 통해 노력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 공부 방식에도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를 못 풀면 쉽게 포기하곤 했지만 이제는 끝까지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게 된 건 준이의 태도 덕분이었습니다.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준이는 더욱 바빠졌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보여준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고 실수를 했을 때는 그걸 교훈 삼아 다음으로 나아갔죠. 클레어, 내가 한국에서 배운 건 한 가지야. 실수는 괜찮아. 중요한 건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는 거야. 그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실수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무언가에 도전하기를 망설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준이는 실수조차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회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준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이야, 너랑 같이 공부하면서 나도 변한 것 같아. 전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노력 자체가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는 것 같아.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레어, 너도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나도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진짜 고마워. 저는 그녀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함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준이를 통해 저는 노력과 끈기의 힘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제 삶의 태도 자체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전국 수학대회의 결선날은 아침부터 모든 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대강당은 이미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과 관계자들로 붐볐고 긴장과 설렘이 공기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준이를 응원하기 위해 대회장에 갔습니다. 그녀가 학교 대표로 선발된 후 모든 준비 과정을 지켜본 저로서는 오늘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준이는 결선 시작 전에도 여느 때처럼 차분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준이, 괜찮아? 떨리진 않아?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떨리긴 해. 근데 지금은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려고. 클레어, 너도 나 응원해줄 거지? 그 말에 저는 더 큰 용기를 내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너라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드디어 결선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회는 여러 라운드로 나뉘어 있었고 각 라운드마다 난도가 점점 높아지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문제를 풀며 점수를 쌓아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이었죠. 첫 번째 라운드는 비교적 쉬운 문제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문제를 빠르게 풀어냈고 준이도 별 어려움 없이 답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 문제가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계산 능력뿐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는 논리력과 창의적인 접근법이 요구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참가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문제를 풀 때 준이는 여전히 침착하게 문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빠르며 답을 적을 때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특히 준이가 주목받은 건 세 번째 라운드의 한 문제에서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12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각 우물의 물의 양은 다르며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총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 속에서 최소한의 사용량으로 마을 전체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우물에서 얼마만큼의 물을 사용해야 하는지 구하시오. 이 문제는 단순히 계산만으로는 풀 수 없는 복잡한 상황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우물별 사용량을 하나씩 계산해보며 가능한 답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고
여러 학생들이 머리를 감싸주며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준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문제를 분석하더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이는 먼저 우물의 물량을 모두 합산하고 이를 하루 사용량과 비교한 뒤 각 우물의 사용 비율을 산출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복잡한 계산식을 세우고 있을 때 그녀는 비례 배분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최적의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녀가 답을 제출하자 심사위원들은 잠시 답안지를 검토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가자 이준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 풀이법은 아주 독창적이고 효율적이군요. 그 순간 대회장은 술렁였습니다. 참가자들과 관중들 모두가 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저걸 그렇게 간단하게 푼다고? 어떻게 저런 방식이 가능하지? 심사위원 중 한 명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네요. 지금까지 이런 풀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준이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시하지 않았고 단지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태도였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 이르자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 문제는 대학 수준의 고급 수학 이론이 필요했고 또 다른 문제는 새로운 상황 설정과 응용력을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2단계에서 탈락하거나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모든 문제를 정밀하게 풀어냈습니다. 결과 발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심사위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우승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전국 수학대회의 1위는 이준희입니다. 그 순간 대회장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희, 해냈어. 진짜 최고야. 준이는 무대 위로 올라가 상장을 받을 때에도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희 학생, 당신의 풀이법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수학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준이의 풀이법은 대회 주최 측에서 공식 자료로 채택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방식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며 높이 평가했죠. 학교로 돌아온 준이는 모든 학생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특별히 그녀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수학교사들도 그녀의 방법을 학교 커리큘럼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준이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그녀의 노력과 성실함이 만들어낸 결과였고 모두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그녀의 친구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학교는 준이의 성공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교실 복도에서든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든 학생들 사이에서는 준이에 대한 이야기로 끊임없이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아? 준이가 전국대회 1등을 하다니.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잖아. 심사위원들도 감탄했다며. 우리 학교 역사상 이런 건 처음 아니야? 학교의 자랑이네, 진짜. 학생들 대부분은 준이가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보여준 성실함과 창의적인 태도에 더 감명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학교 내 분위기 자체가 그녀 덕분에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교장 선생님은 특별히 준이를 위한 축하 행사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가 있자 학생들은 모두 환호하며 그녀를 축하했어요. 저 역시 그녀와 가까운 친구로서 그녀의 성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축하 행사는 학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강당 앞줄에는 교사들이 앉아 있었고 학생들은 모두 뒤쪽에서 준이를 바라보며 응원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죠. 이번 전국 수학대회에서 우리 학교 대표로 출전한 이준희 학생이 1등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1등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준이는 창의적인 사고와 끈기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준이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생들은 뜨거운 박수로 응답했고 준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대회에서 느낀 건 노력과 끈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준이가 말을 마치자 강당안은 다시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단지 훌륭한 성과를 이룬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일깨워줬습니다. 준이가 단상에서 내려왔을 때 교실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제이콥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제이콥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준이, 내가 이겼을 때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너무 화가 났거든. 그런데 내가 보여준 걸 보고 많이 느꼈어. 너처럼 창의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해보려고. 준이는 잠시 제이콥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제이콥. 근데 너도 이미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더 배울 점이 많아. 그 순간 제이콥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준이를 견제하거나 질투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날 이후 학교는 마치 새로운 분위기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더 협력하며 공부했고 준이의 풀이법은 수업에서도 종종 소개되며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준이와 함께 교실을 걸어 나오며 말했습니다. 준이, 너는 우리 학교의 진짜 자랑이야. 내가 보여준 것 때문에 나도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졌어. 그녀는 저를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클레어, 내가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진짜 고마워. 준이의 성공은 단지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학교의 자랑을 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준이를 학교의 영웅으로 여겼고 그녀는 이제 모든 학생들의 관심을 받는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제이콥에게 일어났습니다. 대회 전까지 준이를 견제하고 경쟁심을 불태우던 제이콥은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듯 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준이, 너 수학 정말 잘하더라. 너랑 같은 팀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척 말을 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이콥이 좀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는 준이 근처를 맴돌며 쓸데없는 말들을 던지곤 했습니다. 준이, 너 오늘도 도서관 가는 거야? 나도 따라가서 좀 배우면 안 될까? 준이, 너네 나라 음식이 맛있다면서? 혹시 김치라는 걸 만들어 본 적 있어? 아참, 준이. 수학 잘하면 요리도 잘하나? 뭔가 수학적인 정확도로 요리하는 것 같아 보여서. 이런 질문에 준이는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다가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김치는 만들어 본 적 없고 요리는 그냥 대충 하는데? 근데 도서관은 너랑 같이 가면 너무 시끄러워질 것 같아. 조용히 공부해야 하거든. 준이의 재치 있는 대답에 주위 친구들은 폭소를 터뜨렸지만 제이콥은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이콥이 특별히 더 이상한 행동을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준이가 한 문제를 풀었을 때 제이콥이 갑자기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저 문제 풀어봤는데요. 제 풀이가 준이 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준이랑 비슷한 천재 아닐까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준이마저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참으려 애쓰는 듯 보였죠. 친구들은 이런 제이콥을 두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제이콥. 너 준이 좋아하는 거 다 티나. 그만 좀 맴돌아. 준이 숨 막히겠다. 제이콥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만 얼굴이 빨개지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그냥 수학 얘기를 하는 거잖아.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는 자꾸 준이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준이가 앉은 테이블 근처에 자리를 잡고 대화에 억지로 끼어들곤 했죠. 준이, 이 문제 풀어봤어? 내가 어제 밤새 고민한 건데. 그러면서도 뭔가 어색하게 행동하는 제이콥을 보며 친구들은
다시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이는 이런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평소처럼 차분히 대답하거나 가끔은 가볍게 농담으로 받아치곤 했습니다. 제이콥, 너 여기 앉아서 나보다 더 많이 떠드는데? 대체 누가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제이콥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주변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지만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준이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준이야, 제이콥이 자꾸 너한테 그러는 거 알지?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웃음을 참으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지. 근데 그게 재밌어서 그냥 놔두고 있어. 재밌어? 뭔가 제이콥이 이렇게까지 당황하는 거 처음 봤거든. 저는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준이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준이와 저는 대회 이후에도 계속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클레어, 난 수학이 단순히 계산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해. 그 말은 제게 강렬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학을 어려운 과목으로만 여겼는데 준이 덕분에 수학의 새로운 면을 발견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준이처럼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준 멘토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준이가 말했던 한국의 교육 방식, 그리고 그곳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멋지게 공부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이와의 만남은 단순히 학교 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꾸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바닥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차가운 겨울 아침마다 두꺼운 양말을 신고 라디에이터 옆에 웅크리던 제가 바닥 위에 누워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생이 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미국에서 오신 엘리엇 브라운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엇 브라운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겨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얼음처럼 차가운 그곳의 날씨가 떠오릅니다. 어릴 때부터 영하 30도를 웃도는 혹독한 겨울 속에서 살아왔지만 제 인생은 늘 따뜻한 실내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를 전공한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의 목표였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한 뒤 뉴욕에 있는 한 건축 설계 회사에서 일하며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저 역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몇 년 만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항상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하죠.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 파견이라는 회사의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회사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맡으며 몇 번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적은 있었지만 길어야 한두 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작 몇 개월도 아니고 무려 1년이었습니다. 뉴욕의 건축 본사에서 한국 지사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러 가야 한다는 소식은 제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K-팝이 유명하고 음식으로는 불고기와 김치 정도를 들어본 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보다도 문제는 제가 이런 환경 변화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엘리엇, 내가 가장 적임자야.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사람은 너밖에 없어. 상사인 리처드의 말은 칭찬인지 압박인지 모를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왜 나지?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회사 내에서 한국 프로젝트에 대해 기꺼이 지원할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꼭 내가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출발 전 제 머릿속은 온통 불안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 겨울 날씨, 한국에서의 생활 같은 단어들을 검색했지만 솔직히 별다른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낯선 문화, 새로운 환경, 심지어 언어조차 모르는 곳에서 과연 제가 1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의 겨울을 떠올리며 혹독한 추위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 제가 마주할 모든 것이 제 상상 너머의 것이었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도 저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저는 낯선 공기의 느낌부터 색다르게 다가오는 주변 풍경에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던 한국지사의 직원, 정우는 친절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엘리엇 브라운님 맞으시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은 정말 환영이라기보다는 의례적인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저를 숙소로 데려다주며 한국 생활에 대해 몇 가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머물게 될 곳은 서울의 한 중심가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고급스럽고 깔끔한 곳이었지만 고층 빌딩들로 둘러싸인 풍경은 마치 콘크리트, 숲 한가운데에 갇힌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삭막한 곳에서 1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우는 계속해서 한국의 음식, 교통,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뒤 짐을 풀며 저는 또다시 현실감을 느꼈습니다. 뉴욕에서의 분주했던 일상, 퇴근 후 즐기던 바와 카페, 주말마다 들렀던 센트럴파크와 전혀 다른 이곳.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엘리엇, 여기는 내가 원하던 곳이 아니야. 하지만 동시에 현실은 바꿀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 밤은 아무런 기대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과거에 익숙했던 일상이 떠올라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축 프로젝트, 적응해야 할 새로운 환경, 그리고 나날이 더해질 것 같은 외로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첫 아침을 맞이하며 제 앞에 놓인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숙소는 아늑하고 깨끗했지만 한 가지가 크게 낯설었습니다. 바로 실내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점이었죠. 미국에서는 집 안에서 신발을 신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고 친구 집을 방문할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현관에 들어서면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설명까지 들었죠.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거실에 서자마자 저는 마치 벌거벗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발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바닥의 촉감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급스럽게 잘 꾸며진 아파트였지만 아무리 현대적인 시설이어도 왜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에서 불편하게 느껴질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신발을 벗어야 하는 거지? 미국에서는 신발을 신고도 충분히 깨끗하게 집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저는 속으로 불평하며 다시 신발을 신고 싶다는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하며 가만히 집 안을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전해지는 묘한 따뜻함이 발끝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다시 한번 발을 바닥에 밀착시켰습니다. 분명히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한창인 서울인데도 바닥이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미네소타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단순한 전기 히터의 열기처럼 건조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은은하고
부드럽게 스며드는 온기가 발끝에서부터 전해지며 온몸으로 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조심스레 앉아 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도 똑같이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어제 저를 데려다 줬던 정우의 설명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독특한 난방 방식이 있다고 했었죠. 바닥을 데우는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간단히 언급했지만 그때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온돌이라는 건가? 따뜻한 바닥 위에 맨발로 서 있는 느낌은 낯설면서도 묘한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그 따뜻함 덕분인지 아침의 어색함과 불편함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신발을 벗고 사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 몰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색다른 경험이 앞으로 저를 얼마나 놀라게 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온돌의 따뜻함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겨울은 예상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미네소타의 매서운 바람에 익숙했던 저는 서울은 아무리 겨울이라도 이 정도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의외로 찬 공기가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추운 날 저는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신발을 벗는 순간 다시금 온돌의 따뜻함에 놀랐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전해지는 그 온기가 집 안 전체로 번지며 추위에 얼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니 따뜻한 바닥과 대비되는 창밖의 한겨울 풍경이 마치 두 세계를 나누는 경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추운 밖과 다르게 집안은 포근하고 아늑한 안식처였죠. 미국에서는 왜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라는 의문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라디에이터나 뜨거운 공기 히터처럼 공기를 데우는 방식은 익숙했지만 바닥이 직접 따뜻해지는 난방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따뜻한 바닥에 앉아 창밖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바닥 난방이 단순히 방을 데우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닥 난방은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주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가 바닥 가까이에 모이게 되었고 그 자체가 사람들 간의 교감을 더 깊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던 중 온돌 사용법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을 찾아가 온도 조절기 사용법을 물어보자 관리인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보일러가 작동됩니다. 이 온도는 바닥을 데우는 온도고요. 이건 물 온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던 조작법이 설명을 듣고 나니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이 정도 온도로 설정하면 밤에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관리인은 미소를 띤 채 자신만의 팁까지 덧붙여가며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한국인 동료 정우와 민지 역시 제가 온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쓰는 난방비를 아끼는 노하우를 알려주었고 민지는 온돌방에서는 이렇게 작은 방석 대신 포근한 러그를 깔면 더 아늑해져요라며 직접 고른 추천 아이템까지 보내주었죠. 그들의 세심한 배려와 친절한 설명은 마치 가족처럼 느껴질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마음을 나누는 태도였습니다. 바닥의 따뜻한 만큼이나 한국 사람들이 가진 따뜻한 마음이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 생활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인 김영애 씨가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양손 가득 전통 음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엘리어 씨, 어제 제가 만든 떡국이에요. 혼자 계시는데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이 최고잖아요. 영애 씨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건넸고 저는 얼떨결에 그녀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드시면 더 따뜻할 거예요. 온돌방이잖아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와 작은 좌식 테이블을 제안했습니다. 온돌 바닥에서 함께 음식을 나눌 때 느껴진 그 따스함은 단순한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김영애 씨는 음식의 전통과 조리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떡국 한 숟가락을 떠먹을 때마다 그녀의 따뜻한 이야기가 더해져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바닥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문화가 익숙해요. 특히 겨울철엔 온돌 덕분에 더 아늑하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영애 씨와 자주 만나 한국의 다양한 전통 음식을 맛보며 온돌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뉴욕에 있는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하던 중 그들로부터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엘리엇, 바닥에서 생활하는 거 불편하지 않아? 의자도 없고 테이블도 낮잖아. 그들의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덕분에 더 편안하고 안정감이 들죠. 게다가 온돌은 몸에까지 온기가 스며드는 느낌이라서 추운 겨울엔 최고예요. 한번 경험하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동료들은 제 설명에 흥미로워했지만 여전히 의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온돌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으니까요. 온돌방에서 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여유를 찾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녁이면 따뜻한 바닥에 앉아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책을 읽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죠. 바깥 세상의 복잡한 일들로부터 벗어나 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몸을 맡기며 고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순간이 제게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여유였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식 좌식 생활의 편안함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테이블과 바닥에 앉는 자세가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주는 편안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넓은 소파와 높은 테이블에서 생활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 주는 신선함이기도 했습니다. 점점 한국 생활에 스며들면서 저는 온돌방에서의 작은 일상들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독서를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순간, 혹은 김영애 씨처럼 이웃들과 함께 온기를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한국 생활의 매력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해주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저는 이 나라의 여러 문화와 환경에서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그 시작이었습니다. 뉴욕의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지하철에 비하면 한국의 지하철은 정리정돈의 극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줄을 서서 질서 있게 탑승하는 모습은 제게 작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지하철 안에서의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거나 전자책을 읽는 모습은 현대적인 동시에 차분해 보였고, 칸마다 정갈하게 관리된 공기와 청결 상태는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두리번거리던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먼저 다가와 길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길을 알려드릴게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를 보여주며 저를 목적지까지 친절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친절에 당황했지만 점차 그것이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게 점원도, 택시 기사님도, 심지어 처음 만난 이웃까지도 따뜻한 미소와 정성, 어린 도움으로 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시의 깨끗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 거리 곳곳에 흩어진 쓰레기들과는 달리 한국의 거리와 인도는 정말 깔끔했습니다. 쓰레기통이 거의 보이지 않았음에도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밝은 조명이 도시를 비추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안전한 환경의 증거였습니다.
뉴욕에서는 밤길을 걸을 때 항상 긴장하고 주변을 경계했지만 한국에서는 밤에도 마음 놓고 산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후 동료들과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따뜻한 온돌바닥에 앉아있던 습관 때문인지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앉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동료들과 치킨을 나눠 먹으며 멀리 펼쳐진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는 시간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 도시 한가운데에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얼마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제게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매운 김치찌개와 따끈한 삼계탕은 추운 날씨 속에서 제 몸과 마음을 데워주었고, 길거리에서 맛본 호떡과 붕어빵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작은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간 전통시장에서 맛본 떡볶이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곳에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제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사랑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히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제 마음과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뉴욕에 계신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하던 중 어머니의 모습에서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웃으려고 애썼지만 화면 너머로도 얼굴에 스치는 피로감과 손목을 매만지시는 모습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손목은 왜 그러세요? 제가 묻자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려 했지만 결국 고백하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지 관절염이 더 심해진 것 같아. 밤새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더니 아침에 손이 잘 안 펴지는구나. 미네소타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자란 저는 어머니가 추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녀의 건강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혈액순환 문제도 겹치며 어머니는 겨울마다 극심한 통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뉴욕의 부모님 집은 중앙 난방 시스템을 사용했지만 이 시스템은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라 집안 전체가 건조하고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휑한 바람을 막으려고 담요를 깔아놓고 겨우 발을 올려두셨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한국에서 처음 경험했던 온돌의 따뜻함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온기와 공기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은 단순히 몸을 데우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온돌의 따뜻함을 경험하신다면 관절염 증상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었고 온돌을 부모님 집에 설치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구체화할수록 난관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미국 주택의 구조는 대부분 전통적인 라디에이터나 중앙 난방에 맞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바닥을 모두 뜯어내야 하는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온돌 설치는 단순히 바닥 아래에 난방관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의 전력 시스템과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까지 고려해야 했고, 무엇보다 온돌 설치 기술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축 규제와 에너지 법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뉴욕의 주택 규제는 난방 시스템 변경에 매우 까다로운 허가 과정을 요구했으며 온돌이 낯선 기술로 여겨져 추가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사 비용도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교적 보편화된 온돌 기술이지만 미국에서는 희소한 시스템이다 보니 필요한 자재와 인건비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상황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엘리엇. 나야 늘 그래왔잖니. 그냥 지금처럼 지내면 돼. 하지만 그 말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늘 저와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던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온돌의 효용성과 따뜻함을 믿었고 어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현실적인 상황과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부담이 컸지만 동시에 온돌이 어머니의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하면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 동료들과 건축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외국에 온돌을 설치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들이 사용한 기술과 접근 방식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회사 내의 한국인 동료들도 여러 아이디어와 조언을 아낌없이 내주었고, 심지어 일부는 한국의 건축 자재를 수출하는 업체를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의지와 기술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따뜻했던 정과 도움 덕분에 저는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이 온돌이 가져다 줄 변화를 생각하며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따뜻한 온기를 어떻게든 미국으로 가져가고 말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돌 시스템을 경험하며 그 따뜻함에 감동했지만 부모님께 이를 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미네소타의 혹한을 견뎌오셨고 관절염으로 특히 겨울마다 고생하셨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손발이 차가워지는 건 기본이고 관절이 뻣뻣해져 움직이기도 힘드셨죠. 한국에서 온돌방의 따뜻함을 매일 경험하며 저는 이 난방 방식이 어머니의 관절염과 혈액순환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 몸속까지 깊은 온기를 전해주는 특별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온돌을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고 집 구조나 난방 방식이 너무나 달랐기에 이 시스템을 미국에서 구현하는 일이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난 난방 전문가들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집들은 보통 라디에이터나 덕트를 통해 난방을 하지 않나요?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 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경량 온돌 패널이 있습니다. 부모님 댁에 맞게 조정하면 가능할 겁니다. 전문가의 자신감 있는 말에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엘리엇, 바닥 난방이란 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미국에선 다 라디에이터나 공기 히터로도 잘 지내잖니.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 끝에는 약간의 기대감도 묻어 있었습니다. 설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미네소타의 기후와 집 구조에 맞춰 조정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바닥에 깔리는 온돌 패널의 두께와 열 전달 방식, 전력 소비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문가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저와 협력해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며 설치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 전문가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는지도 설명드렸습니다. 몇 주 후 드디어 부모님 댁에 온돌이 설치되었습니다. 설치가 끝난 날 어머니께서 처음 온돌을 켜고 그 위에 서셨을 때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처음엔 살짝 어색한 표정으로 바닥에 발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따뜻함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엘리엇, 정말 신기하구나.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발바닥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게 느껴져. 며칠 뒤 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생기가 넘쳤습니다. 엘리엇, 이 온돌 정말 대단하구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뻐근하던 게 훨씬 나아졌어. 손발도 더 이상 차갑지가 않아.
이게 정말 내가 한국에서 말하던 그 바닥 난방이니?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체험했던 온돌의 따뜻함이 어머니께도 전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관절염 통증도 현저히 줄어든 덕분에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밝아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처음에는 바닥이 뜨거우면 불편하지 않을까? 라며 의구심을 보이셨지만 온돌방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것이 어느새 일상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친구분들이 오실 때마다 온돌을 자랑하시며 이게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라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에서 배운 온돌 문화가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의 따뜻한 문화를 가족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문화의 차이를 실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단순히 문화적 경험 이상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참석한 건축 전시회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전시 공간에 전통 한옥 스타일의 건축물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모형을 선보이며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단아한 옷차림에선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민이었고 한국에서 잘 알려진 실내 건축 디자이너였습니다. 이 디자인은 전통적인 온돌 구조를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재구성한 거예요. 한국의 바닥 난방이 단순히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스며든 문화라는 점에서 영감을 받았죠. 그녀의 설명은 명확하고 열정적이었으며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에서 그녀의 전문성과 노력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민 씨, 온돌이 단순히 난방을 넘어 생활 방식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온돌 덕분에 한국 생활에 완전히 매료됐거든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한국 온돌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한옥에서 온돌을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현대 아파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그 짧은 대화가 시작이었습니다. 전시회 이후에도 저는 지민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 건축과 디자인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민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 세심히 설명해주고 함께 새로운 것을 체험하며 저를 점점 더 한국 문화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전통 찻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저는 그녀가 어릴 적부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사랑하게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온돌방의 추억과 그 기억이 자신의 디자인 철학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한강변을 걸으며 도시의 야경을 즐기기도 하고 전통시장에서 따끈한 길거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민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언제나 편안하고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민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의 전통 건축뿐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따뜻함을 나누는데 익숙해요. 온돌이 우리 삶에 스며든 것처럼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따뜻함을 주고 싶어 하죠.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사랑스럽고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녀와 함께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차를 마시거나 전통 한옥의 정취를 느끼며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은 제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이해하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온 것이 단순히 업무적인 경험을 넘어서 제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준 기회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민과의 만남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도 말이죠. 그녀와 함께하며 저는 한국의 온돌처럼 마음 깊이 스며드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따뜻한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제 삶의 방식을 바꾸었고, 특히 지민과의 사랑은 제게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지민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온돌의 온기만큼이나 포근하고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끓인 차를 준비하며 제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그녀와 함께 따뜻한 바닥에 앉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매 순간 그녀와 나누는 대화와 미소는 제게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온돌방에서 아침을 맞이하며 시작되는 하루는 따뜻한 에너지를 안겨주었고, 지민과 함께한 작은 일상들은 제게 큰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저의 사랑을 넘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큰 영감을 주는 존재였어요. 지금은 한국에서의 온돌 문화와 따뜻한 정을 더 많은 외국인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온돌의 과학적 장점을 해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지민도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 온돌을 현대적이면서도 한국 전통의 정취를 살린 디자인으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사랑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우리의 관계는 마치 온돌처럼 삶의 온기를 더해줍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인연과 따뜻함은 이제 제게 가장 소중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민과 함께 그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충실히 만들어가는 지금,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을 느낍니다. 온돌의 온기와 한국인의 정이 저를 이곳에 머물게 했고, 이제는 지민과 함께 그 따뜻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